안녕하세요, 토리잘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이야기는 대우조선해양 이야기입니다. 6월 2일에 시작된 파업이 7월 22일에 결론이 나며 사실상 서로 상처뿐인 파업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그들은 서로를 양보하지 못했고 대체 왜 파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얼마 전까지 뉴스만 틀면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로 대우조선해양 파업이죠.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배를 건조하는 독을 점거하면서 파업이 시작된 건데, 파업 50일 동안 발생한 손실액이 무려 약 8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어요. 다행히 7월 22일 파업이 51일 만에 극적으로 노사 합의가 타결이 되면서 이제는 조금 정상적인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파업 이후에 남겨질 난장판이에요. 첫 번째는 지체 보상금 문제입니다. 조선업계는 선서와 약속한 날짜에 배를 납품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수주받아 놓은 배가 11척인데 예상되는 지체 보상금 규모만 하루에 2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보상금을 줄여보겠다고 사무직, 현장직 전 직원들이 주말 휴가를 반납하며 납기 맞추기에 매달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근본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 법적 책임 문제예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파업을 오랫동안 끌게 만들었는데요. 근본 파업으로 추후 발생할 지체 보상금까지 고려하면 대우조선해양의 피해액은 8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액수가 액수인지라 누군가는 법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해요. 하지만 노조는 파업 중단 및 합의의 조건으로 불법 파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손배소를 내지 말라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하지만 그럴 순 없습니다. 아무리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안 돼요. 불법이거든요.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는 500%를 넘어가고 있고 빚더미에 짓눌린 자본 잠식 기업으로 도태되고 있어요. 1조에 달하는 손실을 감당할 만한 현금 창출력이 부족한 상황에 8천억 원의 손실을 오롯이 대우조선해양이 묻고 가겠다는 것은 경영진이 배임 혐의로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 합의도 대우조선해양과 근로자들이 서로 한 발자국 물러날 수 없으니 본질적인 책임에 대한 문제를 해결 못한 반쪽짜리 합의라는 비판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가 이를 조금 중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과거에도 8조 원 정도 지원해 준 적이 있으니 이번에도 1조 원 정도 한 번쯤은 눈 감고 해줄 수 없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더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명분도 실리도 모두 없기 때문이에요. 산업은행에게 대우조선해양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예요. 2015년 해양 플랜트 쇼크로 인한 대규모 손실로 대우조선해양이 파산 위기에 몰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산업은행으로부터 2015년 4조 2천억 원, 2017년에 추가로 2조 9천억 원, 총 8조 원을 긴급 소요를 받았습니다. 당시 추가 지원이 없을 경우 대우조선해양이 부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경우 국가 경제적으로 최대 59조 원의 손실과 5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어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지원은 판단 미스였어요. 실패한 지원이었습니다. 국민연세 8조 원을 끌어모아 넣었더니 실적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하락세에 적자로 전환되는 파국을 맞이하고 빚더미만 늘어가는 자본 잠식의 좀비 기업이 되고 말아요. 산업은행은 대체 어떻게 처리할까 골머리를 앓다가 현대중공업에 합병을 시키며 정리하려 했더니 유럽이 제동을 걸면서 중단이 되고요. 이미 자본 잠식이 된 대우조선해양을 살릴 명분은 더 이상 없고, 산업은행은 오히려 이번 기회로 파산 카드까지 고려를 하며 대우조선해양과의 악연을 끊을 기회로 엿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은 조선 강국이고 한중일 글로벌 선박 점유율이 52%로 절반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LNG선 열풍으로 기술력이 좋은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신규 수주를 싹들이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못 피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실적이나 그를 매각 파산까지 고려하며 손절을 치려는 산업은행의 태도는 다소 납득이 가기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사실 알고 보면 조선업계의 상황이 근본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란 것을요. 오히려 산업은행의 파산이란 카드가 파업 중단을 위한 강경책이 아닌 실리를 위한 정상적인 결정도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우조선해양 파업을 시작으로 아픈 손가락이 되어버린 한국의 조선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만 하더라도 사회책을 펴면 한국은 조선과 건설 강국으로 설명했어요. 지금이 어린 친구들은 한국의 주력 산업을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로 배우겠지만 2000년대 초반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은 건설과 조선이었습니다. 동전 이후 폐허가 된 국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국가 주도적 성장이었고, 이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인력을 갈아넣고 대단히 투자를 이룰 수 있는 산업이었어요. 그게 바로 건설과 조선이었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훌륭한 기업인들이 많이 탄생을 합니다. 수레에 머물러 있던 기술력 수준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철강성이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제철소를 만들고, 조선소 하나 없는 바다 사진으로 조선 수주를 받아온 정지용 회장이 이댁 등장한 것처럼요. 조선업이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으로 떠오른 것은 바로 2000년 이후에요. 조선산업의 경기는 해운 경기와 함께 세계 경제 상황에 따른 교역량 변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실물 경기가 호전이 되면 물동량이 증가해 해운 운임 및 선박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선사들은 높은 해운 운임 이익을 선취하기 위해 선박 발주를 증가시켜 선박 시장이 성장하게 되죠. 조선산업은 2000년대 접어서며 신흥시장국 경제 성장과 교역량의 증가로 호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2000년 1척적 규모에 불과했던 글로벌 조선산업은 2007년 5천척 규모로 7년 사이에 500% 이상 성장을 했고, 당시 우리나라의 글로벌 선박시장 점유율은 40% 수준으로 중국, 일본을 누르고 1위를 기록을 했어요. 조선업의 단독 업황 하나로 대한민국 실질 GDP의 1.54%, 전체 수출의 3.9%, 제조업 고용의 4.1%,
제조업 생산의 2.4%로 국가 경제 성장의 기량을 펼쳤으니 그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게다가 전방 해운과 후방 철강 산업 간 시너지 효과와 부울경 중심의 지역 특화 산업 생태계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어요. 즉 한국 경제 성장에 멱살키리를 했고 조선강국 대한민국이라는 범국민적인 자부심과 경제를 지지하는 산업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업이 되었죠.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조선업 역시 화창했던 봄이 지나가고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겨울의 시작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세계 교역량 증가로 2007년 세계 선박시장 규모는 9,418만 CGT로 정점을 찍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 침체로 교역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2016년 1,402만 CGT 규모로 10년 만에 6분의 1 규모로 감소를 하고 한국의 조선산업 점유율은 16%로 줄어들고 중국에게 1위 자리를 내어주고 말죠. 그리고 현재도 2021년 기준 세계 조선산업 시장 규모는 전성기를 맞이했던 2007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답보 상태에 놓여 있어요. 여기서 우린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LNG선 발주 작년 416% 증가, 선박시장 확대 기대감, 최근 LNG선 훈풍, 상반기 수주 4년 만에 세계 1위 탈환, 대우조선해양 파업 끝나자마자 LNG선 수주, 높은 점유율 등 조선산업이 부흥하고 있는 듯한 기사의 헤드라인이 쏟아지고 있지만 결국 조선업의 화랑이었던 2000년대 초반의 시장 파이에 한참 못 미치고 있고 상승가는 점유율 역시 작아지 시장만큼의 기저효과란 것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조선업의 사이클을 좌우하는 세계 교역량의 미래예요. 보여드린 자료는 WTO가 공개한 세계 무역량의 추계 그래프입니다. 조선산업이 고도 성장을 했던 1990년부터 2008년의 그래프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지만 반면 2010년 이후 교역량의 성장률은 현저히 감소했어요. 앞으로 배가 거그만큼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고 조선산업의 침체는 더욱더 예상이 되고 있어요. 게다가 엎친데 덮친 격으로 2020년 코로나 이후 세계 물동량은 더욱더 감소해서 이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 놓았고요. 그래서 비단 조선산업의 침체는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조선 3사의 실적만 봐도 실적의 초록불보다 빨간불을 매년 켜고 있어요. 삼성중공업은 5년째 적자이고 현대중공업도 매출은 8조인데 영업이익은 300억이라는 기형적의 실적에서 결국 작년엔 적자로 전환을 했고요. 현재 언론은 지금 LNG선 대박난다, 조선업이 다시 화랑이다, 세계 교역량 증가한다 이러며 조선산업을 알게 모르게 응원하고 있지만 결국 글로벌 정세는 정반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LNG선은 전체 조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교역량의 탄력적인 상선이 위주예요. 하지만 현재 활발한 무역보다 안보 위주의 소극적인 무역으로 글로벌 무역 시장이 침체를 하고 있고 세계 간의 소통이 오히려 단절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 파업 사태는 비단 대우조선해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한국 조선산업의 어두운 이면을 그대로 내비추는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이 돼요. 믿기 힘든 현실이지만 조선업은 침체하고 있고 한국의 경쟁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조선산업은 기술 집약적인 성격을 갖지만 동시에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에요. 첨단 기술을 통해 배 기술 역시 발전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많은 인력의 투입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산업이에요. 한국의 GNI가 3만부를 넘어가며 우리나라 임금 수준 역시 더 이상 조선산업을 화랑 수준으로 끌어올리긴 어려운 경제 구조로 진입을 했습니다. 선진국들이 직접 배를 만들기보다는 밑에 제조업 중심의 국가에 발주를 주듯이 한국도 직접 건조가 돈이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것이 마치 1990년대 한국을 보는 듯한 철강과 무역 굴기를 통한 전후방 연관 산업 시너지와 임금 상승에 대한 여유가 있는 중국이고요. 결국 근본 파업에서 대우조선해양이나 하청노조 모두 한치도 물러설 수 없었던 이유는 이 같은 조선업계의 불황이 있었어요. 근로자는 침체에 따라 삭감당했던 임금을 보상받고 싶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 잠식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추가적인 비용을 늘릴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산업이 화랑이었다면 적어도 근본 파업에 대한 갈등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겠죠. 산업은행이 파산이라는 카드를 꺼내줄 정도면 대우조선해양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한편으로 정말 다행인 것은 파업은 이제 중단이 되었고 이제는 한 수라도 더 빨리 다가올 리스크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점이에요. 이번 영상은 회사나 근로자 모두 어느 한쪽을 옹호하거나 비호하기 위해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왜 그토록 그들이 서로 양보하지 못했고 이렇게 합의에 긴 시간이 걸렸는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거짓 경제적인 관점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시각이 양극단에 치우쳐져 불신과 혐오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랬거든요. 조선산업의 불황이란 매크로적 요소가 있었고 결국 회사나 근로자 모두 매크로 경제 풍파를 함께 겪은 피해자니까요. 아무쪼록 근본 갈등이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한국의 경제에 큰 역할을 하는 조선산업이 다시 한번 날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유튜브 스토리 따라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